이 집에서 나가!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단 5분. 짐이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쩌죠? 이 집 제 건데요. 경북 영주의 깊은 산자락, 안개가 낮게 깔리는 새벽 5시. 100년 된 종택 하나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를 깨는 건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아, 35, 문화재청 인증 고건축 복원 전문가. 업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빗자루가 마당을 쓸어내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반찬 접시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이는 소리. 그게 그녀의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밥이야?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정숙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불만은 매일 새로웠습니다. 시간 맞춰 놓으면 싱겁고 늦으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고 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니?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당신 오늘 늦어?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 있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두굽이 돌바닥을 치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당 끝, 대청마루 기둥역, 박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쾅! 단 한 번의 소리.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게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100년 된 느티나무 기둥. 그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서진태가 직접 심고 다듬고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액자 하나 걸려면 못 하나쯤은 박아야지. 박정숙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유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몸에 못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둥에 못 박은 거 너무 심하지 않아? 도연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예민하게 굴지 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 자료 우리 플랫폼에 올리는 거 생각해 봤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기둥 앞에 자주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못자국을 만지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깨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재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또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일이었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유나는 멈췄습니다. 그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설계 발표 전까지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유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샤워를 하는 사이, 유나는 처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발은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랍, 잠금 장치, 그리고 어젯밤 탁자 위에 올려둔 지갑. 유나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 분명 여기에 맡겨둔 유작 원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서랍 구석에서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 청담 고급 레스토랑 43만 원. 날짜는 열흘 전. 그날 도연은 분명 지방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날 저녁 도연의 재킷을 정리하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향, 달콤하고 짙은 향수, 유나가 한 번도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한설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SNS 팔로워 80만, 그리고 유나의 대학 후배, 최근 게시물, 흐릿하게 처리된 설계도면 사진. 유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선, 그 곡선, 그건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킨 채 그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이후로 서윤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현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상. 겉으로 보기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서랍 속에서 사라진 설계도, 청담동 영수증, 그리고 화면 속 흐릿한 도면.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3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도연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혀 있었으며 통화는 짧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했습니다. 날짜를. 토요일 아침.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박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거실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유나야, 여기 앉아. 명령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앉기도 전에 탁! 흰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이혼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박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애도 못 낳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생각이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습니다. 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더 좋은 여자잖아 너.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몸만 나가. 박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그 순간 유나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입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운 바람이 그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상처였는데 고통이 아니라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기둥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못이 박힌 자리.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앞. 박정숙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짐은 나중에 보내준다니까? 괜찮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아무 방향 없이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의 질문에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종로요.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작은 간판, 법률사무소, 문 앞에 서서 유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이준석 변호사, 아버지의 오랜 친구, 그리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나야? 그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이상하게도 버티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유나는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 그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둥 이야기, 설계도, 영수증, 그리고 이혼. 이준석은 단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안쪽 보관실로 걸어갔습니다. 철제 문이 열리는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그리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낡은 갈색 봉투 하나. 이거 내 아버지가 맡긴 거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찾아오면 그때 주라고 했어. 봉투 겉면, 익숙한 필체, 단 한 줄. 내 딸 유나에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손끝이 갈색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보려고 온 거잖아. 유나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유나는 그 제목을 읽는 순간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신탁 확인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소유자 이름, 서유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넘겨놓으셨어. 유나의 시선이 떨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그 집, 법적으로는 내 거야.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 집, 박정숙이 평생 자랑하던 종택,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던 그 집, 그게 처음부터 유나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더 빠르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서류,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투자금 출처 확인서, 내용, 금액, 날짜, 그리고 투자자 이름, 서진태.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이준석이 말했다. 강도연 회사, 처음 자본금. 잠시 침묵. 전부 내 아버지 돈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이 시작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계도까지 가져간 건 이미 선 넘은 거지.
이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작권, 투자금, 횡령 가능성까지 전부 걸려. 유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짧은 질문. 이준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부탁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무실 창밖.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빛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사이 유나의 표정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저 돌아가야겠어요.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았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다시 종택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기둥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건 그걸 바라보는 사람뿐이었습니다. 몸만 나가면 된다고 했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되감겼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나갈 사람은.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니네. 문이 열리는 소리.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숙이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왜 다시 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니? 박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짧은 침묵.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그게... 잠깐만요. 유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끊는 동작. 조용했지만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부터 보시죠. 박정숙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표정.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나가 말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 이 집 제 명의입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박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유나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위조 아닙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미 공증된 서류고요. 박정숙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 한 거야. 내가 평생... 아니요. 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거였습니다. 정적?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박정숙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 한 번만 얘기하자.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그대로 바닥에.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 못. 느티나무 기둥에서 뽑아낸 그 못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둥. 유나의 시선이 천천히 기둥으로 향했습니다. 100년 버틴 나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못 하나 박았다고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탁! 유나는 그 못을 도연의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바닥을 치는 소리. 짧았지만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나야, 제발.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거리, 딱 한 걸음. 그게 둘 사이의 끝이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고서. 이미 한쪽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의 이름.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야, 한 번만. 끝났습니다. 짧게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톤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정숙이 그제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우리 쫓아내겠다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러신 건 어머니셨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종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정숙의 짐이 현관 밖으로 나왔고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이 집에서 1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대청마루, 느티나무 기둥, 못이 빠진 자리,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손을 뻗어 그 자리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메우고 싶었을 겁니다. 흔적을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대로 두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남겨야지. 상처를 지우지 않는 선택. 그게 유나가 처음으로 한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유나는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종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으로 숨을 쉬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유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 정비해야 할 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하지만 그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느티나무 기둥 앞에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생긴 선택지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유나는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만 입던 낡은 옷이었습니다. 연장통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기둥 앞에 섰습니다. 못자국, 갈라진 나뭇결, 시간이 만든 흔적,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지울까? 잠깐 스친 생각, 퍼티로 메우고 칠을 다시 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남겨야 돼. 그녀는 천천히 기둥을 쓸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지. 종택의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유나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지휘했습니다. 썩은 석가래를 걷어내고 새 목재를 올렸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마당의 돌을 고르게 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술자들, 제자들, 그리고 유나를 존경하던 후배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기둥 수리 안 하세요? 유나는 잠시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남깁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기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100년을 버틴 나무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상처도 포함해서요. 그 말 이후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의 온도가 달라질 즈음 종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 안채와 사랑채 사이 작은 공간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시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못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그 앞에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유나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이 기둥은 100년을 버텼습니다. 상처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 문장을 읽던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추는 순간 유나는 그걸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을, 종택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건축 보존 교육공간, 그리고 작은 박물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연구자들, 그리고 그냥 지나가던 여행자들까지. 유나는 직접 해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곳에서 조금 더 오래 멈췄습니다. 느티나무 기둥 앞. 이 상처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못을 박았어요.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뽑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의 겨울, 유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이름, 옹결, 한결 한결 쌓아간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그녀의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편 강도현과 박정숙은 서울 외곽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졌고 소송은 진행 중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 집에서 그들이 자주 하던 일은 하나였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 그리고 가끔은 말했습니다. 그 집.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 유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달린 현판, 검은 먹으로 또렷하게 쓰인 2글자, 옹결.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울렸고 느티나무에는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보내는 웃음,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에게. 잘했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기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상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 아침, 검은 세단 한 대가 낡은 요양원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40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수석 문을 열었다. 아버지, 다 왔어요. 안에서 노인이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 윤재야, 집에 가자, 집에. 노인의 손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남자는 그 손을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떼어냈다. 여기 공기 좋아요. 요양도 잘 되고.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노인의 점퍼 안쪽에 밀어 넣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3만 원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남자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요양원 입구에 홀로 남겨진 노인, 그의 흐릿한 눈동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았다.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노인의 눈빛이 변했다. 흐릿했던 초점이 또렷해지고 구부정하던 허리가 천천히 펴졌다. 그는 떨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점퍼 안쪽 깊숙한 곳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아들이 넣어준 돈이 아니었다. 비닐에 쌓인 낡은 검은 수첩. 노인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의 이름은 강도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는 그저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었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날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아들의 이름은 강민혁. 도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집을 나섰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돌아왔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점점 휘어졌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빠. 새 살배기 민혁이 달려와 안겼다. 하지만 도연은 아이를 바로 안지 못했다. 시멘트 먼지와 철근 기름이 묻은 손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10년이 흘렀다. 민혁은 학교에서 늘 1등을 했다. 도연 씨, 아들 공부 잘한다면서요? 현장 반장이 물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웃었다. 네, 의사 시키려고요. 반장은 피식 웃었다. 공사판 월급으로. 도연도 알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그래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죠. 그날부터였다. 도연은 하루 2개의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이삿짐 센터, 잠은 하루 4시간. 몸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혁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내가 쓰러졌다. 과로입니다. 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아내는 힘없이 웃었다.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잖아요. 그 말에 도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혁이 말했다. 아버지, 저 의대 가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억지로라도
가자. 네, 가자. 아버지가 해줄게.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기계처럼 일했다. 위험한 고소 작업도, 남들이 피하는 야간 작업도 모두 자청했다. 손가락이 부러진 날에도 다음 날 현장에 나갔다. 동료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 의사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민혁은 의대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들고 들어온 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다. 그의 4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민혁이 의대에 입학한 이후 도연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니, 더 힘들어졌다. 등록금은 상상 이상이었고 생활비까지 더해지자 그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2배가 됐다. 하지만 도연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도연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민혁이 의사가 되었다. 졸업식 날 도연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단 하나의 양복을 꺼냈다. 28년 만에 산 옷이었다.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펴며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괜찮네.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 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민혁의 첫마디였다. 친구들 다 보는데 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도연은 이미 알아들었다. 그날 도연은 졸업식 사진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혁은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고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손에 쥔 꽃다발이 점점 구겨졌다. 그날 이후 민혁은 점점 변해갔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다. 전화가 줄어들고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말투가 달라졌다.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요. 병원 일이 있어서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몇 년 뒤 민혁은 대학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결혼했다. 상대는 약사였다. 집안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결혼식 날 도연은 또다시 같은 양복을 입었다. 그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식장 한쪽 구석 도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저분이 신랑 아버지래. 공사판에서 일하셨다던데. 어쩐지 그 순간 도연은 고개를 더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이후 민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 아파트, 새 차,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그 삶 속에는 부모가 없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가끔 찾아오면 늘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는 5분도 안 돼서 일어났다. 밥이라도 먹고 가라. 도연이 붙잡으면 시간 없어요.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서운하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바쁜 거지 뭐.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월이 더 흘렀다. 도연은 어느새 70을 넘겼다.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남은 것은 국민연금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여보, 나 밥 먹었나? 아까 먹었잖아요. 그래.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다. 아내는 불안해졌다. 결국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아, 아버지가 이상해. 뭐가요? 자꾸 기억을 못해 치매 같은데.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엄마, 저 바빠요. 그래도 내가 의사잖아. 제 전공 아니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결국 도연은 동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그날 이후 민혁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며느리가 말했다. 여보, 시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바쁜데 아이들도 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요양원 알아보자.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하나가 보였다. 누렇게 변색된 등기 서류.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강원도 군산 45-12번지. 면적 4,000평. 도연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걸 이제 써야 하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며칠 뒤였다. 민혁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바람 쐬러 가실래요? 그 말은 이상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전화를 끊고 난 뒤 아내가 물었다. 어디 간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어쩐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출발 당일 며느리는 가방 하나를 건넸다. 아버님, 옷 몇 벌 넣어드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은 모든 걸 알아버렸다. 그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에 올랐다. 차는 점점 도시를 벗어났다.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굽은 산길이 이어졌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여기가 끝이구나. 2시간 후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다. 녹슨 철문,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희미한 간판. 요양원. 아버지, 여기에요. 민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여기가 어디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요양원이요. 여기 공기 좋아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다. 집에 가자, 민혁아. 도연의 손이 아들의 바지를 붙잡았다. 하지만 민혁은 그 손을 떼어냈다. 아버지,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병원도 바쁘고 모시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차가웠다. 나 안 아파, 나 괜찮다. 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폐 몇 장을 꺼내 도연의 점퍼 안쪽에 밀어 넣었다. 필요한 거 사세요. 3만 원. 그게 40년의 대가였다. 도연의 손이 그 돈을 꽉 쥐었다.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요양원 앞마당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허공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혼잣말을 하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도연은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인가?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흐릿했던 초점이 또렷해지고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졌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점퍼 안쪽 깊숙한 곳으로 손을 넣었다. 아들이 넣어준 돈이 아니라 안감 안쪽 직접 꿰맨 비밀 주머니.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비닐에 쌓인 검은 수첩이었다. 도연은 그것을 펼쳤다. 첫 장. 내가 죽으면 이 땅을 팔아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그 아래 최근에 추가된 글씨. 신도시 개발 편입 확정. 보상금 103억 4,200만 원.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다. 민혁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다. 며칠 전 도연은 혼자 구청을 찾았었다. 이 땅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서류를 조회했다. 그리고 말했다. 확정됐습니다. 네.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다.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 도연은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총액 103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다. 아들이었다. 이걸 알면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아이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확인해보자. 그는 일부러 더 심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밥을 흘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기억을 잃은 척했다. 미녀가 밥 먹었니? 아버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짜증이 쌓여갔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이었다. 요양원. 도연은 수첩을 천천히 닫았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시험은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몸을 돌려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요양원 내부는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복도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섞여 코를 찔렀다. 여기 서류 작성하세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종이를 내밀었다. 도연은 일부러 손을 떨며 펜을 잡았다. 월 200만 원입니다. 선불로 6개월치요. 1,200만 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끝나 있었다. 나의 방은 3층 구석이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꺼냈다. 103억.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걸 누구에게 써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식당에는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도연도 그 사이에 앉았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밝은 목소리. 고개를 들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저는 한지우라고 해요. 여기 조리 담당이에요. 도연은 멍한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지우는 식판을 내려놓았다. 오늘 미역국이에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이건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었다. 맛있죠? 지우가 웃으며 물었다. 할아버지들 건강 생각해서 소금도 줄이고 재료도 좋은 거 썼어요. 그 미소에는 억지나 계산이 없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며칠이 지났다. 도연은 계속 지우를 지켜봤다. 그녀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식사 시간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고 밥을 잘 못 먹는 노인에게는 직접 떠먹여 주었다. 어느 날 지우가 작은 통을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 요양원 김치 맛없잖아요. 도연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한테? 지우는 웃었다. 저희 할아버지 닮으셨어요. 그 말은 가벼웠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며칠 뒤 도연은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원장실 앞에 멈췄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 씨 이번 달 월급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도 생활이 있는데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노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본 순간 도연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 사람이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돈을 줄 사람은 수첩을 펼쳤다. 정해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요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민혁이었다. 도연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다. 아버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민혁이 들어왔다. 뒤에는 아내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저희예요, 민혁이에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구? 완벽한 연기였다. 민혁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집으로 모실게요. 이제 저희가 다 할게요. 왜? 민혁이 말을 더듬었다. 그게.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 있으시죠? 도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땅? 신도시 들어가는 땅이요. 그거 지금 보상금 나오는 거 아시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혁은 갑자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 있지 서류. 옷장을 열고 가방을 뒤지고 침대를 들춰봤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들어와 소리쳤다.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민혁이 버럭 소리쳤다. 지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끝났구나. 한참을 뒤진 끝에 민혁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지금 빚이 10억 넘어요. 투자 잘못해서 다 날렸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그 땅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결국 이거였구나. 이틀 뒤 민혁은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변호사님 모셔왔어요. 도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눈을 흐리지 않았다. 또렷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혁아. 그 한마디에 민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버지 정신 돌아오신 거죠? 앉아라. 민혁과 변호사가 천천히 앉았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연은 천천히 점퍼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수첩. 민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도연이 수첩을 뒤로 뺐다. 내 이야기부터 들어라. 민혁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수첩을 펼쳤다. 이 땅.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갑자기 생긴 거 아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25년 전 내가 친구 보증을 섰다. 그 친구 사업이 망했고 나는 15억 빚을 떠안았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 대신 받은 게 이산이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수첩을 톡톡 두드렸다. 아무 쓸모없는 돌산. 나는 10년을 빚 갚았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경비. 손가락이 부러져도 일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의대 다닐 때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하루도 쉬지 못했다. 내 졸업식 날 나는 구석에 서 있었다. 아버지, 내 결혼식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다 들었다. 도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면 내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까.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다. 단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산골 요양원에 버리고 3만 원 쥐어주고 민혁의 어깨가 떨렸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연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토지 보상금 지급 확정서. 민혁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103억.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 이걸로 저희 살 수 있어요. 저희. 도연이 피식 웃었다. 넌 지금까지 나를 우리에 넣은 적 없다. 민혁이 입을 다물었다. 도연은 다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다른 종이었다. 이게 뭔지 아냐? 뭐예요? 도연은 천천히 펼쳤다. 기부 서약서.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설마 나는 이 돈.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부 기부한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에. 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그건 제 돈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기울였다. 내 돈? 아버지가 물려주셔야 할 돈이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다. 왜?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이 말했다. 너는 나를 버렸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이유가 없다. 민혁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빚쟁이들이 쫓아와요. 아이들도 있는데. 도연은 한참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도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 재단의 관리자는 따로 정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문이 열렸다. 지우가 서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한지우. 지우의 눈이 커졌다. 이 사람이 관리한다. 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혁은 바닥을 쳤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저는요? 도연은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넌 이미 선택했다. 조용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끝내는 말이었다. 지우 씨. 네. 이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끝까지 버텼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창밖. 민혁이 무너진 채 차에 올라탔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를 버린 건 내가 아니다. 잠시 멈추고 내 탐욕이다. 6개월 후 그 돌산 위에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갔다. 사랑의 요양원. 지우가 운영하는 곳. 도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차 드세요. 지우가 미소 지었다. 도연은 컵을 받으며 말했다. 고맙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우야. 네, 아버지. 내 딸 되어줄래? 지우의 눈물이 흘렀다. 네.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얻었다.